애국정익방송 말글정 돌익 국민애국정신계몽방송입니다. 구아리 앵커입니다. 위기의 자유 대한민국 구한다는 의미입니다. 양자역학이란 무엇인가 발제 후반부입니다. 10장부터 24장입니다. 최웅규 박사는 물리학 전공이라서 양자역학 전문가입니다. 전반부 발제한 신백훈 철학박사는 물리학의 문외한입니다. 후반부 발제 자료 파워포인트 잘 만들었습니다. 이 자료는 동영상 설명란에 자료 다운로드 링크를 참고 바랍니다. 파워포인트 자료를 깔끔하게 잘 만드신 최웅규 박사님께 감사드리면서 프로필을 소개드리겠습니다. 최고의 천재들 모이는 카이스트 전자공학 박사이고 삼성종합기술원 선임연구원, 삼성전자 중앙연구소 수석연구원, 아라리온 연구소장, 그리고 현재 스피나 시스템즈 대표입니다. 첨단 네트워크 제품 사업을 하고 계십니다. 발제를 시청하시겠습니다. 네. 예, 안녕하십니까. 최은규입니다. 오늘은 양자역학이란 무엇인가라는 책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양자역학의 영어로는 퀀텀 머케닉스라고 하는데, 퀀텀이라는 뜻은 이제 퀀터티에서 나온 말로서 뭔가 셀 수 있는 양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양자역학에서 제일 처음 나오는 화두가 과연 빛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얘기였습니다. 처음에 이제 뉴턴이란 고전 물리학의 창시자는 입자로 봤습니다. 구슬이나 야구공 이런 것을 이제 입자식으로 봤고요. 다음에 하워드 헌스라든지 영이라는 이런 과학자 외에 여러 과학자들이 파동에 대한 실험을 통해서 빛이 파동이다라는 것을 이제 발견을 했고요. 대표적으로 전기장의 파동을 주창한 맥스웰 전자기학의 대가가 되겠습니다. 이분도 이제 파동성에 대해서 또 다른 입증을 했고요. 그런데 이제 아인슈타인이 광전 효과를 설명하면서 빛은 입자의 성질을 갖고 있다는 입자성을 나타내서 1921년 노벨상을 수상하게 됩니다. 그러면 빛이 또는 전자의 이중 슬립 실험을 통해서 파동성을 증명을 하는 실험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왼쪽에 이제 전자총이 있고, 거기서 전자를 이제 발사를 합니다. 그 다음에 중간에 이제 더블 슬릿, 이중 슬릿이라는 가늘고 긴 세로축에 구멍이 뚫린 슬릿으로 이제 전자를 쏘게 되는데, 보통 우리가 이제 생각할 때는 전자총을 쏘게 되면은 스크린에 두 개의 줄이 보이는 것을 정상적인 것으로 생각하는데, 실제로 실험을 해보니까 이러한 이제 간섭 무늬가 나타나는 것을 보고, 이 간섭을 줄 수 있는 것은 빛의 회절과 간섭의 성질을 표현해주는 그런 실험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가장 빛이 파동이라는 실험을 하는 대표적인 실험 방식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저희가 이제 양자역학을 이제 이해를 해야 되는데, 일반적인 고전역학에서는 미래를 현재에서 현재의 위치와 운동량을 알게 되면은 미래 물체가 어디에 위치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다 하는 이제 결정론적인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가 이제 높은 데서 사과를 떨어뜨리든 어떤 일정한 속도를 주고 초기 조건을 주고 떨어뜨렸을 때 거기 이제 발생하는 힘은 이제 그라비티, 중력이 이제 힘을 주는 건데, 중력이 있는 상태, 지구상에서 어떤 물건을 어떤 속도로 던졌을 때 몇 초 후에 그 위치를 우리가 정확히 측정할 수 있는 것이 뉴턴 역학의 기본이 되겠습니다. 그런 반면에 양자역학이라는 것은 미시 세계, 굉장히 작은 세계로 이제 우리가 이제 여행을 한다고 했을 때,
그 안에 이제 원자도 보이고 이제 전자도 볼 수 있는 그런 위치로 작아졌을 때는 그 미래가 결정되지도 않고 예측하기도 어려운 그런 것이 양자역학이 됩니다. 그래서 물리학의 이제 양자역학이 이제 그런 식으로 해서 100년 전부터 발전을 해왔는데, 리처드 파인만이라는 분은 지금까지 인류가 만든 법칙 중에 가장 위대한 법칙이 양자역학이라 하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자역학은, 우리 이제 거시세계에서 살고 있는 우리들은 경험하지 못한 이야기가 되기 때문에 그 미래를 미시세계에 대한 현상을 알기도 어렵고 참 안다는 것 자체가 이해가 안 된다는 식으로 리차드 파인만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양자역학과, 아니, 거시세계와 미시세계의 경계 부분은, 어떤 식으로 보면은, 여러 물리학자들 중에, 대부분이 측정을 할 수 있는 측정이 가능하냐, 불가능하냐에 따른 경계를 나타낸 사람들도 있고, 입자들 간의 입자가 이제 파장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입자의 파장이 입자와의 거리하고 이제 비슷한 크기가 됐을 때, 그때부터 이제 양자역학이 역학을 써야 되는 미시세계의 경계로 얘기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양자역학에서 많이 이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쓰는 것 중에 동전 던지기가 있는데, 일반 우리가 이제 축구 경기를 할 때 심판이 양팀 주장을 불러서 동전을 하나 보여주고 이제 이렇게 너 어느 쪽 동전을 택할 거냐, 앞면 뒷면 택할 거냐를 물어보고 이제 공중에 던져서 이렇게 상대편의 무슨 공을 선택할 거냐 아니면 골대를 선택할 거냐 이렇게 하는데, 이 고전역학 측학에서 보면은 먼저 앞면인지 뒷면인지 정보를 알고 던지기를 좀 심판이 연습하게 되면은 정확한 답을 심판이 그런 동전 던지기의 승부를 조작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고전역학에서 보는 것이고, 양자역학에서는 모든 정보는 오차를 수반하고 있고 초기 조건을 알 수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양자역학에서 일어나는 모든 결과는 정해져 있지 않고 확률적으로 해석해야 된다 하는 것이 양자역학을 이해할 수 있는 첫걸음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양자역학에서는 이제 크게 두 가지 연구팀들이, 그러니까 디베이트가 일어나는 토론회 대상자들이 있었는데, 하나는 아인슈타인 계열이고 또 하나는 이제 보어 계열입니다. 그래서 보어와 하이젠베르크 분이 이 두 사람이 주로 이제 코펜하겐에서 만나서 얘기했기 때문에 코펜하겐 해석이라는 그런 얘기를 하는데, 여기 이쪽 결국에는 양자역학에서 코펜하겐 팀들이 승리를 한 작년 2022년 노벨상 물리학상을 받은 사람들에 의하면은 코펜하겐 해석이 더 맞았다 하고 이제 결론을 내게 됩니다. 또 이쪽에서는 이제 측정이 대상에 영향을 준다 이거죠. 양자 세계에서 이렇게 누가 이렇게 들여다보면은 그 결과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위치와 운동량 같은 기본 물리량에 대한 정확한 양을 알 수 없다 하는 것이 이쪽의 팀들의 주장입니다. 그 다음에 27년 하이젠베르그가 이제 불확정성 원리를 얘기했는데, 입자의 위치와 운동량을 두 가지 모두 정확하게 알 수 없다는 것이 원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양자역학의 핵심 원리가 되고, 만일에 중간에 이렇게 이게 보는 행위 자체가 교란을 준다 하는 것이 양자역학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이제 관측 가능한 물리량, 즉 이제 진동수와 세기만으로 이론을 만들었고, 실제로 관측 결과를 표로 만들었더니 그 표는 이제 숫자의 집합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이제 행렬역학이라고 이제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다음에 양자 기술을 이용한 네 가지 큰 카테고리 응용 분야를 보게 되면은 양자통신, 먼 거리에 있는 통신을 빛의 속도 이상으로 이제 통신을 한다는 것이 이제 양자 얽힘을 통해서 하는 것이 양자통신이고, 양자 암호를 이제 이용하게 되면은
그 현재 쓰고 있는 암호를 이제 해독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더 복잡한 암호화 기술을 이제 개발해야 되는 그런 상태이고요. 양자 센싱을 통해서는 그 센싱의 그 정확도를 굉장히 높일 수 있는 그런 기술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양자 컴퓨터를 통해서 특정한 계산을 굉장히 빨리 할 수 있는 그런 어플리케이션에 응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이제 2022년 노벨 물리학상을 이제 3분이 받았는데, 첫, 2분보다는 맨 오른쪽에 있는 분의 또 역할이 더 많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자 얽힘에 대한 연구로 양자 역학의 이제 종지부를 찍었다. 이 이론이 맞다는 것에 종지부를 찍은 그 3분의 슬라이드입니다. 자, 양자 역학의 이제 고유 특성, 요게 좀 가장 이제 핵심되는 부분인데, 양자 상태에서는 0이면서도 동시에 1인 상태, 이게 0과 1이라는 상태, 두 가지 상태를 갖다 놨을 때, 그것이 이게 0일 수도 있고 1일 수도 있다는 그것이 양자 중첩이라는 이론이고요. 양자 얽힘이라는 거는 여러 개의 입자 상태를 잘 얽히게 만들어 놓으면은 어떤 이제 계산이나 이런 데 이제 빨리 할 수 있는 거고, 그 얽힘에 대해서는 또 이제 추가로 또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먼저 양자 중첩에 대해서 다시 그림을 살펴보면은, 고전 역학에서는 어떤 물체의 상태는 또 0 또는 1입니다. 근데 양자 역학 상태에서는 0인 것도 아니고 1인 것도 아니고 하여튼 0과 1이 존재하는데, 이것이 중첩되어 있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파동으로 보면은 0에 관한 파동하고 1에 관한 파동이 두 개 이제 같이 공존하고 있다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관측을 하게 되면은 이제 사진을 찍는다, 어떤 측정을 한다 그랬을 때는 이 0과 1 상태가 어떤 때는 1이 나올 수도 있고, 어떤 때는 이제 관측을 하게 되면은 또 0으로 측정되는 그런 상태가 양자 역학 상태입니다. 중첩을 이용한. 그다음에 양자 얽힘이라는 거는 두 개 비트가 있다고 했을 때, 고전 역학에서는 뭐 하나 2차 상태는 A가 0일 수도 있고 1일 수도 있고, 또 A의 상태와 관계없이 B의 상태도 0일 수도 있고 1일 수도 있죠. 지금 우리 사는 세상은. 근데 양자 역학에서는 여러 개의 입자가 얽혀 있다고 생각하는 상태가 존재하는 거죠. 그래서 얽혀 있다는 얘기는 따로 떨어뜨려서는 생각할 수 없는 그런 상태가 존재한다는 거죠. 그래서 A도 0 또는 1을 가지고 있고, B도 0 또는 1을 가지고 있는데, 만약에 얽혀 있다면 A가 어떤 0으로 판명되면 B도 1이라든지 이런 얽혀 있는 상태는 그런 거를 나타내고, 만일에 어떤 이제 사진을 찍게 되면은, 만일에 A가 1이고 1이라는 걸 확인하게 되면은 B의 상태는 무조건 이제 1이다. 뭐 A와 B가 1로다가 얽혀 있다고 하면은 A 상태를 확인하는 순간 B는 무조건 1이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양자 통신에서 얽혀 있는 상태로 만들어면은 굉장히 멀리 떨어진 위치, 예를 들어서 달보다 먼 쪽에 있는 위치라도 그거는 볼 것도 없이 한쪽이 측정되면 다른 쪽이 결과가 나기 때문에 양자 통신이 더 빠른 통신을 할 수 있지 않았나, 그런 걸로 연구가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양자 중첩과 양자 얽힘의 제어가 양자 기술 개발의 핵심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양자 통신의 이제 암호가 이제 중요한데, 양자 통신에서는 이제 만일에 누가 이제 중간에서 이제 A에서 B로 이제 신호를 보낼 때, 중간에 누가 이제 가로채기를 한다. 그랬을 때는 그게 이제 관측하는 거랑 똑같은 거기 때문에 중첩 상태가 붕괴되기 때문에, 이거는 누군가 이게 도청을 하고 있거나 하는 거를 바로 알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됩니다. 그 다음에 양자 센싱 쪽에 응용하는 것을 보면은, 보통 이 일반 센서를 하나를 두고 측정하다가 100개의 센서로 더 넣어서 측정할 때 보통 이제 10배의 감도로 감도가 좋아진다고 하는데,
양자 센서에서는 100개의 센서를 넣으면은 곧바로 100배의 감도를 측정할 수 있기 때문에 양자 센싱이 더 이제 정확한 센싱이 가능하다. 이런 게 양자 센싱 어플리케이션 에리어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지금 나오는 것이 양자 컴퓨터가 있는데, 양자 컴퓨터는 양자의 중첩을 이용해서 여러 개의 경우의 수를 한 번에 처리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3개의 비트, 3비트짜리 그 데이터를 보면은 3비트면은 그 각각이 비트당 0과 1로 표시되는 일반 컴퓨터에서는 8가지 케이스가 나오죠. 만일 이제 비트가 4비트일 때는 0000부터 1111까지 16가지 경우의 수가 나타나게 되는데, 지금 이제 일반 컴퓨터에서는 요거 뭐 3비트일 때 8가지 경우의 수에 대한 연산을 8번을 해야 뭐 어떤 이제 결과를 낼 수 있죠. 물론 그 중간에 올바른 답을 낼 수도 있지만 일단은 다 해봐야 되는 건데, 양자 컴퓨터에서는 각각 비트가, 양자 컴퓨터 비트는 이제 큐비트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것이 각각이 동시에 0, 1을 중첩된 상태로 갖고 있기 때문에 이 하나의 3개 비트로 하나의 상태로 모든 경우를 표현하게 됩니다. 그래서 양자 컴퓨터를 이용할 때는 그 잘 쓰는 부분이 그 최적화 문제, 예를 들어서 이제 경우의 수로 해서 이제 경로 찾기라든지 미로 찾기 같은 경우도 다 해보고 나서 예를 들어 미로 찾기 경우에는 경로를 다 해보고 나서 맨 끝에 그 출구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딱 나오는 그 결과를 가지고 모든 연산이 끝나는 거죠. 그래서 여러 번 이제 그 일반 컴퓨터에서는 이쪽으로 가보고 저쪽으로 가보고 하는 그런 행위를 양자 컴퓨터에서 한꺼번에 그 처리하기 때문에 그 결과가 이제 빠르게 그 진행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그 0000 이렇게 나온 그 12개의 비트를 그 1111로 전부 다 바꾸려고 하면은, 그 다음에 한 번에 하나의 연산으로 한 비트를 이제 변화시킨다고 했을 때 12번 연산을 해줘야 되는데, 양자 비트 컴퓨터에서는 비트가 서로 얽혀 있다면은 한 번 오퍼레이션으로 이것이 이제 가능한 거죠. 그래서 양자 컴퓨터는 모든 연산을 잘하는 게 아니고, 일반적으로 이제 4칙 연산 같은 그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같은 거는 일반 컴퓨터가 더 잘합니다. 근데 양자 컴퓨터에서는 특수하게 어떠한 분야에서를 내가 이제 잘하기 때문에 그 양자 컴퓨터를 사용하는 건데, 또 이제 아직까지 개발되기는 아직 좀 시기적으로 남아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그 지금 암호화 알고리즘을 많이 쓰고 있는데, 우리가 이제 은행 거래를 할 때 사용되는 그 암호화 알고리즘이 RSA 그 공개키 방식인데, 이것이 2046비트짜리 그 암호를 만들어서 그 2개의 큰 그 소수의 곱을 이용해서 이제 그 데이터를 보내고 하는데, 이 큰 수에 대한 그 소수를 찾는 그 방법이 지금 24비트짜리에는 지금 슈퍼컴을 쓰더라도 100만 년 걸린다, 이러는 거기 때문에 이제 안심하고 쓰고 있는데, 만일에 양자 컴퓨터가 나오게 되면은 뭐 굉장히 짧은 시간 안에 이것을 풀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만일에 이제 양자 컴퓨터가 나오게 되면은 지금의 암호화 체계는 무너지게 되고, 여기에 대비한 새로운 양자 암호화 기술이 필요한 그런 상태입니다. 그다음에 양자 컴퓨터의 성능 지표를 잠깐 말씀드리면은, 양자 컴퓨터는 양자 비트를 얼마나 많이 늘릴 수 있는지 봐서 그 필요한 양자 비트 수는, 예를 들어 슈퍼컴퓨터급의 계산을 필요로 하는 데는 50큐비트죠. 50비트에서 100개, 또는 신약 개발 같은 고난이도 계산, 이런 데는 이제 10,000개 이상의 그 큐비트를 사용을 해야 이런 것을 빨리 처리할 수 있다고 하는데, 현재 지금 기술 수준으로는 지금 50개에서 100개 수준에서 개발을 하고 있고, 그래서 지금 전업에 바로 적용되는 그런 수준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이제 양자 컴퓨터가 해야 되는 게, 그 원하는 양자 비트를
원하는 시간에 제어할 수 있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0과 1의 비트를 0이 0의 확률이 5분의 3인 그 비트와 1의 확률이 5분의 4인 뭐 이런 것들을 이제 구현할 수 있는가가 성능 지표로 필요한 그런 상태고요. 여기서 이제 3과 4, 뭐 1, 뭐 3.5 이런 거는 아니고 피타고라스 정리에 의한 3의 제곱, 4의 제곱이 5의 제곱 이러한 이제 일반 특정 값에 의한 컨트롤을 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이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스케일러비티, 양자 비트 개수를 늘릴 수 있는 거 아까 말씀드렸고요. 이게 거꾸로 가는구나. 또 하나는 양자 비트가 얼마나 정확한지, 그 다음에 양자 비트 여러 개 중에 특정 비트를 제어할 수 있는지 그런 것들이고, 이것이 비트가 늘어나더라도 정확하고 원하는 특정 비트만 바꿀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양자 컴퓨터의 성능을 나타내는 지표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양자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극저온의 냉장고가 필요한데, 양자 컴퓨터 실험하는 현재도 굉장히 큰 냉장고 안에 그것을 집어넣고 하게 되는데, 그래서 이제 냉장고 쪽으로 가면 갈수록 양자의 상태를 잘 유지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이제 결맞춤이라고 하는데, 결을 잃게 되면은 이 양자 컴퓨터의 시스템 자체가 무너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온 상태에서 양자 컴퓨터는 동작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양자 중첩과 얽힘은 어떤 데 유용한 건가를 생각해 보면은, 한 번에 여러 상태 중첩이 가능하다면 복잡한 문제를 더 빠르게 풀어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의문에서 출발을 했고, 양자 얽힘을 이용해서 효과적인 원거리 통신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러한 의문으로부터 기술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주기율표가 책에 나오는데, 이 주기율표는 예전에 이제 화학자들이 실증을 통해서, 실험을 통해서 비슷한 성질을 갖고 있는 원소들을 이제 주기별로 나타나는데, 이제 주기가 이제 처음에 이제 원소의 번호는 원자의 양성자 개수를 표시합니다. 수소는 1개, 헬륨은 2개 이런 식으로 돼 있고, 그게 늘어나면서 이제 보호의 원자 모형을 보면은 최고 내측에는 2개의 전자가 들어갈 수가 있고, 그 두 번째 궤도에서는 8개의 원자, 그다음에 또 1, 2, 3도 다시 8개의 원자, 그다음에 네 번째 궤도에는 16개, 그러니까 2, 8, 8, 16, 16, 32 이런 식으로 이제 그 궤도에 들어갈 수 있는 전자수가 이제 결정이 되는데, 물리학적으로 물리학자들이 발견한 이론에 의하면은 에너지에 따라서 밑에부터 차곡차곡 채워지면은 이 주기율표를 똑같이 완성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원소 주기율표가 화학자와 물리학자의 출발점은 다르지만 결론은 똑같은 것을 이제 구현해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예를 들어서 이제 1번 주기에 있는 것들은 이제 최외곽 전자가 1개짜리, 그러니까 수소, 리튬, 나트륨 이거는 1개짜리고, 헬륨, 네온, 아르곤 이거는 이제 외곽 전자가 꽉 채운 주 궤도에 있는 전자수가 꽉 채워진 상태에서 이제 잘 변화를 안 하고 안정적인 상태에 있는 기체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최외곽 전자의 개수에 따라서 이제 주기율의 세로축이 다 나타나는데, 그 세로축마다 최외곽 전자의 개수에 따라서 화학적인 성질이 비슷한 그런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원자 모형을 좀 말씀드리면은, 처음에 이제 돌턴은 이제 더 단단해서 더 이상 쪼갤 수 없는 작은 공과 같은 모양으로 생각을 했고, 전자의 존재를 확인했던 톰슨은 원자의
전자가 원자핵에 어떤 그 전자가 이렇게 박혀 있는 그런 형태로 그 모형을 세웠고, 러더퍼드는 이제 태양 주위를 돌고 있는 그 뭐 달, 뭐 목성처럼 그 전자 궤도 혹성 궤도 모형을 나타냈고, 이제 그 보어는 그 원자핵 주위를 불연속인 원궤도로 그리면서, 그러니까 그 다음에 원궤도가 이제 하나 있고 하면 떨어져서 또 있고 이러는 그 궤도를 그리고 있다고 했고, 그다음에 현재 모형은 핵 주위에 전자가 존재할 확률로 전자 그룹 모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 책에는 또 금속 결합, 그 결합에 대해서 나오는데, 결합은 이제 금속 결합, 이온 결합, 공유 결합 세 가지로 이루어져 있는데, 금속 결합은 금속의 양이온 사이에 전자가 자유롭게 이렇게 떠다니는 그 모습입니다. 그래서 그 배터리 같은 전원을 연결했을 때 마이너스에 있는 그 자유전자가 이동하면서 전류가 생성된다. 이런 것이 금속 결합이고, 이온 결합은 그 염화 나트륨, 소금이죠. 소금처럼 나트륨의 그 최외곽 전자는 이제 하나가 동떨어져 있죠. 앞쪽에 맨 안쪽에 2개, 그다음에 이제 8개, 그리고 이제 원자 번호가 11이니까 그 바깥에 하나가 전자가 있는데, 이제 CL을 보면은 그 17개가 있어서 하나가 부족한 상태로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자 하나를 여기 밖에 있는 걸 여기다 이렇게 같이 주면은, 그 나트륨도 안정되고, 그 CL도 안정되는 그런 것이 이온 결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그 수소 원자에서는 그 전자가 하나만 돌고 있는데, 하나가 이제 하나를 더 채워주면은 안정되는 상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산소 원자 같으면은 이제 그 플러스 8인데, 그 2개가 이제 부족한 상태인데, 그 수소 원자의 전자 하나를 가져다가 자기는 또 완벽한 이제 완벽한 상태를 만들고, 수소도 하나를 공유해서 2개로 채워주는, 그리고 상당히 단단한 결합이 되겠어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수소 물 분자 H2O죠. 그다음에 NH3는 암모니아, 이런 것들이 공유 결합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 양자 역학을 이용한 그 전자기기들 또는 생활에 쓰이는 그 어플리케이션이 어떤 게 있나에 대해서 나오고 있는데, 초전도성을 이용한 그 어플리케이션입니다. 그래서 초전도라는 것은 굉장히 낮은 그 임계 온도 이하에서는 그 전기적 저항 값이 없어지는 거죠. 전기적 저항이 0이 되는 현상을 초전도라고 하는데, 그 저항이 있다는 얘기는 이제 열이 발생하는 거고, 그래서 이제 전자의 흐름을 이제 막는 것이 이제 저항인데, 이게 없어지면은 그 손실 없이 전류는 I는 R분의 V에서 저항이 0이 되면은 전류 자체가 굉장히 이제 크게 발생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MRI 같은 경우는 큰 전자석을 만들어서 그 전자석을 돌고 있는 그 전자석 안에 머리를 집어넣거나 이제 몸을 집어넣어서 이제 단층 촬영을 하게 되는데, 이 원리는 여기 큰 전자석이 필요한데, 전자석을 이용해서 신체에 있는 뼈 또는 그 혈액 또는 그 내부 그 조직들, 그것에 이제 자기장을 걸어놨다가 잠깐 이제 그 자기장을 스톱시키면은 원래대로 복귀되는 시간들이 필요한데, 그 각각 그 뼈, 피부, 뭐 이런 그 내부 조직 또는 혈액 이런 것들에 대한 복원 시간이 다 제각각 달라지는 것을 이용해서 그 숫자를 다시 영상화, 가시화, 과학적 사이언티픽 비주얼라이제이션 통해서 만든 것이 그런 이제 MRI 영상이 되겠고요. 자기 부상 열차도 전 열차를 들어올릴 정도의 큰 힘을, 전자석을 필요하기 때문에 이거 초전도를 이용해서 들어올리고, 이제 자기 부상 열차가 앞으로 달려가는 이유는 N극과 N극이 밀어내고 NS가 당기는 그거를 이용해서 어느 정도 이렇게 처음에 밀어주고, 그거를 N극과 S를 싱크를 잘 맞춰줘서 조절을 하면은
그것이 계속 이제 공중에 떠서 달려가게 되는 게 자기부상 열차가 되겠습니다. 또 이렇게 양자역학에서 어떤 이제 탄소 같은 것들을 잘 배열을 하게 되면은 그래핀이라는 물질을 만들어낼 수 있는데, 그래핀은 이제 이렇게 상하로는 굉장히 큰 힘에 견디는 것인데, 또 이렇게 좌우로는 이제 쉽게 이렇게 끊어지면서 밀릴 수 있는 그런 구조입니다. 근데 여기서 그림에서 보면은 이제 위에서 아래로 누르는 힘에 대해서는 굉장히 강한 성격이 있고, 그 밑에 이제 층별로는 이제 아주 전기가 굉장히 빠르게 흐를 수 있는 그런 재료가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용해서 반도체를 만들게 되면은 속도가 뭐 한 1000배 정도 빠른 그런 이제 컴퓨터를 만들 수가 있는 그런 구조가 되겠습니다. 또한 이제 양자역학을 이용한 다른 것으로 이제 나노 튜브를 얘기할 수 있는데, 이거 이렇게 하나 정도 통을 이제 만드는 거죠. 굉장히 작고 단단한 통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심혈관 질환에서 이제 스텐트 같은 것을 그런데 응용할 수도 있는 그런 거가 되어 있고, 또 요것을 이렇게 통 속에 또 다른 통을 집어넣는 경우에는 서로 이제 통과 통 사이는 이제 밀어내는 힘이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장애인이 벽에 붙어 있지 않고 떨어진 상태로 이렇게 여러 개의 관을 튜브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나노 튜브가 되어 있고요. 이것이 이제 1927년에 솔베이 국제회의에 참석했던 분들에 대한 사진인데, 여기 계신 분들 보면은 아랫줄 왼쪽에서 세 번째 분 여자분이 이제 퀴리, 많이 알고 계시죠? 퀴리 부인. 또 한 칸 건너서 코스에 있는 분이 아인슈타인. 뒷줄에 맨 오른쪽이 이제 닐스 보어. 그다음에 그 밖에도 많은 이제 유명한 물리학자들이 있습니다. 이때 모인 24명 중에 17명이 노벨상을 수상한 대단한 세계적인 석각들이 모여서 회의를 했던 그런 사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조금 이제 더 양자에 대해서 실험한 결과를 좀 말씀드리면은, 각각의 수소, 헬륨, 질소, 니온에 대한 선 스펙트럼을 이렇게 촬영을 해보니까, 이것이 원자의 선 스펙트럼을 보면은 이게 연속된 빨주노초 파남보처럼 무지개처럼 이렇게 쭉 이어진 게 아니고 어떤 특별한 파장을 갖는 스펙트럼이 관찰됩니다. 이것만 보더라도 우주 세계가 이렇게 연속적인 상태가 아니고 다 불연속적인 그런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힘에 대해서도 보면은 이게 양자역학에서 말하는 이제 전자의 힘과 중력의 힘을 보면은 수식은 아주 비슷하죠. 그러니까 힘이라는 거는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하고 질량의 곱에 비례한. 그다음에 이제 전자 쪽에서는 전하량 Q1, Q2에 비례하는, 곱에 비례하는 이런 모양이 되죠. 그다음에 이제 양자화된 스펙트럼 보면은 스펙트럼을 쫙 찾아보고 이것을 이제 헤르츠를 측정을 해보니까 리드버그 공식에 의해서 F를 R이라는 상수값이 있고 A제곱, 그러니까 AB 자연수에 대한 프리퀀시랑 정확히 일치한다는 것을 이제 물리학자들이 발견을 한 거죠. 그래서 전자의 그런 가구 운동량을 또 계산을 해보니까 어떤 n 개수에 비례하는 하나 두 개 해서, 예를 들어 이제 보호의 원자 모형에서 이제 요거를 이제 첫 번째 양자수로 하는데, 뭐 요거 선의 안에서 돌지 중간에 1.5에 전자가 위치하는 거는 아니고 1이면 1, 2면 2 이렇게 퀀텀 점프하는 식으로 전자가 위치한다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만일에 이제 첫 번째, 그러니까 세 번째 있던 데서 두 번째로 이렇게 떨어질 때는 에너지를 방출하고 에너지를 흡수하게 되면은 2에서 3으로 올라가는 그런 것이 되겠고, 요걸 이걸 스펙트럼하고 이렇게 다시 정리를 해보면은
정확히 양자가 되는 AB 값이 이제 1, 2, 3, 4 이렇게 다 나오죠. 그래서 어떤 뭐 1.1, 1.2 이런 것들은 없고 정확히 자연수에 의한 그 양자화를 볼 수가 있는 그런 결과입니다. 그 다음에 그 전자가 한 궤도에서 이렇게 돌고 있다고 하는데 그것이 이제 그 파장으로 존재한다. 그래서 이제 파장파로 얘기한 거, 요거를 이제 물질파라고 하는데, 드브로이라는 분이 이제 이것을 이제 발견을 해서 1929년에 이제 노벨상을 또 타고 그랬는데, 그 에너지는 이제 확률 함수로 돼 있어서, 그 에너지 그 식을 수식, 도형으로 표시를 하면은 그 빨간선 그래프처럼 돼 있고, 그것이 이제 미분했을 때 이제 최소점을 찾게 되면은 그 노란 점으로 표시가 됩니다. 여기는 이제 에너지가 가장 안정된 상태로 있을 때의 위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파장하면서 이 에너지 노란 점이 그 빨간 선을 따라서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그 에너지 그 파동 함수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그거를 이제 스펙트럼으로 다시 이렇게 그걸 나눠봤더니 요거 이제 그 그림이 나오는데 그 동그란 것이 뭐 삼각형 모양도 됐다가 뭐 별 모양으로 됐다 이렇게 되는데 이것이 이제 정상파라고 하는 건데 그 파형이 이제 그 시작과 끝이 일치되는 거기서 이렇게 움직인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요 파동에 그 전자가 발견될 확률을 나타내는 것이 그 파동이 되겠고 정확히 관찰한 것을 스펙트럼으로 구해봤더니 정확히 일치한다는 것이 요 다음 슬라이드에 이제 보여집니다. 이와 같이 각 운동량 또 이러한 모든 것들의 그 양자화, 그러니까 퀀텀으로 돼 있다는 거는 그것이 이제 다 이게 그 수학적으로 증명이 됐고 물리 법칙이라는 건 모든 물리 법칙은 수학으로 정확히 기술돼야만 그것이 인정받고 있는데 지금 양자역학도 얽힘하고 중첩 이런 것들이 이론적으로 완성된 것이 작년 말에 그 물리학상을 받은 세 분들이 증명을 한 그런 상태이고 지금 양자역학을 이용해서 다른 어플리케이션도 많이 있는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또 관련 자료를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